결혼식 피로연에서 시어머니가 하객들 앞에서 제 혼수자금 8억 8천만 원을 전부 달라고 했습니다. 제게는 한 달 생활비로 고작 30만 원을 쥐어주면서요. 곧 약혼할 시동생이 강남에 아파트도 사야 하고 외제차도 뽑아야 하니 형수인 내가 축의금 셈치고 내놓으라는 거였죠. 저는 잠시 정신을 가다듬고 딱 한 가지 일을 했을 뿐인데 시댁 식구 전체가 대한민국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됐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배울 점이 있고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한편의 글과도 같습니다. 이야기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죠. 사회자가 열정 넘치는 목소리로 축복의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식장 안은 양가 친척과 친구들로 가득 찼죠. 축배를 드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결혼식 피로 현장은 온통 시끌벅적했습니다. 저는 고운하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남편이 된 박준서 옆에 서서 애써 품위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거의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발목이 욱신거리고 퉁퉁 부었지만 마음만은 달콤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으니까요. 바로 그때 사회자가 박준서에게 마이크를 건네며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시어머니 김금자 여사가 갑자기 주빈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붉은색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는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은 채 몇 걸음 만에 무대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자 손에서 다른 마이크를 획 낚아챘죠. 시어머니 김금자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식장 아래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돈어른,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제 아들 준서와 며느리 은하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순간 멍해져서 박준서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눈빛으로 물었죠. 식순에는 이런 순서가 없었거든요. 박준서도 당황했는지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저희 박씨 집안에 겹경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더 중요한 소식을 하나 발표하려고 합니다. 순간 식장 전체가 조용해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김금자는 몸을 돌려 거의 자애롭기까지 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은하야, 이제 너도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식구잖니. 엄마는 네가 참돈시하고 착한 아이인 거 다 안단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끊더니 갑자기 톤을 바꾸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내 부모님이 혼수 자금으로 8억 8천만 원 주셨지? 그 돈 일단 엄마가 좀 써야겠다. 식장에서는 순간 나지막한 탄식과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피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구치는 것 같았죠. 8억 8천만 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달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시동생 준호, 걔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당장 약혼을 해야 한단다. 약혼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차도 사야 하고 강남에 아파트 사려면 돈이 더 많이 들지. 네가 형수니까 이 8억 8천은 준호한테 주는 축의금이라고 생각해라.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며 웨딩드레스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발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라며 남편 박준서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제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바지 옆 재봉선을 만지작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김금자는 그 화려한 한복 가방에서 현금 다발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 손등을 툭툭 치며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걱정 마라. 엄마가 내 몸에 돈 한 푼 없게 하진 않을 테니 이 30만 원 이달 생활비로 가져가렴. 모자라면 또 엄마한테 말하고. 손에 들린 얇은 돈다발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인두처럼 제 손바닥을 지지는 것 같았습니다. 8억 8천만 원이 30만 원짜리 생활비로 바뀌다니. 그것도 모자라면 말하라니요. 엄청난 수치심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장에 모인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바늘처럼 제 몸에 와서 밝혔습니다. 놀라움, 동정, 그리고 대부분은 구경거리라도 난 듯한 흥미로운 눈빛이었죠. 저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선 절대 안 돼.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내쉬며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시어머니 김금자는 여전히 웃으며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은하 좀 보세요. 너무 기뻐서 말도 못하잖아요. 정말 착한 며느리라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의기양양한 시어머니의 얼굴과 여전히 침묵하는 박준서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작은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아주 순종적이고 심지어는 수줍기까지 한 미소를 얼굴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로연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객 몇 분을 배웅할 때까지 얼굴에 짓고 있던 그 경직된 미소만이 기억날 뿐입니다. 양쪽 뺨,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버릴 지경이었죠. 박준서는 계속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번번이 태연하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어머니, 저의 좋은 시어머니 김금자는 아주 만족스러운 듯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집안 친척들을 챙기는 목소리는 그 누구보다 컸죠. 마치 방금 아주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도 한 사람처럼요. 드디어 신혼집으로 돌아가는 차에 올랐습니다. 준서가 결혼 전에 산 3천만 원짜리 국산 차였죠. 좁은 공간에 우리 둘만 남자.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준서가 차에 시동을 걸고 한참을 달린 후에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야, 오늘 이름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저는 아무 말 없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만 바라봤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8억 8천만 원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빼앗기고 고작 30만 원 생활비를 받으며 모욕을 당했는데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요?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준서는 초조해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어쩔 수 없으셨어. 준호 상황이 급하잖아. 여자친구 배는 불러오고 차랑집은 꼭 있어야 하는 거고 우리가 형이랑 형수인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어. 저는 확 고개를 돌려 그를 쏘아봤습니다. 박준서 씨, 그건 내 혼수 자금이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주신 돈이라고. 당신 동생이 필요하다고 내 돈으로 메워야 해? 그리고 돕는 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지. 당신들처럼 결혼식장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강탈하는 게 아니잖아.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 송곳 같았습니다. 준서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은 듯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한숨을 쉬며 애원하는 듯한 말투로 바꿨습니다. 은하야, 네가 속상한 건 알겠는데 그 돈 너한테 있어도 그냥 통장에 넣어둘 거잖아. 일단 어머니가 급한 불 끄는 데 쓰면 어때서 그래?
이제 우린 한 가족이잖아.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도 우리 집 것이지. 그리고 어머니가 생활비도 챙겨주셨잖아. 마음속엔 널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30만 원. 저는 거의 비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박준서 씨, 당신 한 달 월급이 500만 원인데 이 30만 원으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8억 8천만 원 언제 갚을 건데? 준서의 얼굴이 굳어지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뭘 또 갚는다는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준호가 자리 잡고 집안 형편이 좀 나아지면 당연히 너한테 잘해줄 거야. 집안 형편이 나아지면 그 말을 되뇌는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기대마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1시간 전만 해도 신부님 앞에서 평생 저를 사랑하고 아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그는 탐욕스러운 어머니와 철없는 동생을 위해 저와 말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준서 씨, 그래서 오늘 무대에서 어머님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하실 때 당신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지? 준서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다 이 집안을 위해서 그러신 거야. 은하야, 네가 좀 더 어른스럽게 이해해주면 안 될까? 꼭 이렇게 다들 불편하게 만들어야겠어? 알겠습니다. 이제 다 알겠습니다. 그는 몰랐던 게 아니라 묵인했던 겁니다. 어쩌면 공범이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가상파디에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에 화려한 야경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저 이방인이었고 그들만이 가족이었습니다. 저와 제 혼수 자금은 그저 그들 집안의 구멍을 메우는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식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차는 마침내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 동 앞에 멈췄습니다. 준서는 시동을 껐지만 바로 내리지 않고 분위기를 풀어보려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차문을 열고 내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동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조용한 밤 공기 속에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준서가 황급히 차를 잠그고 제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 우리는 각자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이 우리 사이에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신혼 첫날 밤. 우리의 신혼집은 12층에 위치한 방 3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인테리어는 부모님이 돈을 대주셨고 제가 좋아하는 심플한 스타일로 꾸몄죠. 하나하나 세심하게 고른 가구와 소품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서니 모든 것이 낯설고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준서가 열쇠로 문을 열자 제가 먼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등은 켜지 않고 현관의 센서 등만 저절로 켜져 희미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준서가 따라 들어와 문을 닫으며 애써 다정한 척, 그러나 감출 수 없는 피곤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야, 하루 종일 피곤했지. 일단 씻고 쉬자. 무슨 일이든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그를 등지고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얘기하자고? 무슨 얘기를? 그 8억 8천만 원을 어떻게 박준호에게 빌려줘서 별장과 고급차를 사게 할지, 차용증도 없이, 아니면 이 30만 원으로 어떻게 월말까지 아껴 써야 할지.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두운 불빛 아래서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어색함, 그리고
체념이 어려 있었지만 방금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신부에 대한 미안함이나 안타까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 없이 제 자신도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준서 씨, 나 피곤해. 혼자 있고 싶어. 오늘 밤은 작은 방에서 잘게. 그의 당황한 표정은 더 이상 보지 않고 평소 손님용으로 준비해둔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잠갔습니다. 차가운 문의 등을 기댄 채 저는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준서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짜증스럽게 몇 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안방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전체가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드레스 너머로 전해오는 바닥의 냉기에 참았던 눈물이 드디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분노와 현실을 깨달은 뒤 밀려오는 차가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김금자의 탐욕, 시동생 박준호의 철면피, 그리고 박준서의 비겁함과 위선이 칼날이 되어 제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울고 나니 머릿속이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차분한 결심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이 돈을 원한다고? 내가 만만해 보인다고? 나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고? 좋아. 아주 좋아.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액정 불빛이 눈물 자국은 남았지만 아무 표정 없는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주소록에서 최수연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최수연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수연이는 제 어릴 적부터 단짝 친구로 집안이 대기업을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진짜 재벌 2세입니다. 성격은 화끈하고 일 처리는 과감하죠.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연아, 자, 나 큰일 났어. 네 도움이 필요해. 메시지는 거의 1초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은하야, 무슨 일이야? 너 어디야? 내가 지금 바로 갈게. 화면에 뜬 글자를 보자 마음이 조금은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수연이에게 이 밤중에 달려오게 하진 않았습니다. 전화로 최대한 간결하게 피로연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수연이의 욕설은 제 핸드폰 스피커를 찢을 듯 했습니다. 수연이는 분노로 목소리 톤까지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친 거 아냐? 그 김금자 옆였네. 돈에 환장했어. 그리고 박준서 그 자식은 뭐래? 그냥 가만히 서서지 엄마가 너한테 그따위 짓 하는 걸 보고만 있었다고? 은하야, 걱정 마. 이 언니가 그 억울함 다 풀어줄게. 내가 당장. 저는 그녀의 말을 끊고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일단 진정해. 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네 도움이 필요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일단 내가 좀 진정하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줘. 내일 자세히 얘기할게. 수연이는 제 성격을 잘 압니다. 제가 그저 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억지로 화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은하야. 연락 기다릴게. 돈이 필요하든, 사람이 필요하든, 말만 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차가운 바닥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사지가 저려올 때쯤에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이 퉁퉁 부었지만
눈빛만은 죽은 듯이 차가운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방의 준서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듯 했습니다. 그가 일어나 물을 마시고 한숨을 쉬며 방 안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문 하나 그리고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깊은 강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날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벗고 간단한 티셔츠와 청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결혼식을 위해 공들여 손질했던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었습니다. 거울 속 화장기 없는 제 얼굴이 어제 그 화려한 화장을 한 신부보다 훨씬 더 저다워 보였습니다. 움직이는 소리에 준서도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눈밑이 시퍼렇게 변해 있었죠. 그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저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충 챙긴 작은 가방을 들고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며칠 친정에가 있을게요. 준서가 순간 당황하며 저를 잡으려 다가왔습니다. 은하야, 이러지 마. 우리 이제 막 결혼했는데 네가 이렇게 친정에 가버리면 남들이 어떻게 보겠어? 저는 그의 손을 피해 몸을 돌려 아무런 온기 없는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냐고요? 박준서 씨, 어제 당신 어머니가 무대 위에서 돈을 요구하고 당신이 벙어리처럼 서 있을 때 그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생각 안 했어요? 이제 와서 남들 시선이 무서워요. 준서는 제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지기를 반복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방법이 있었죠.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 어머니와 동생을 선택하고 나를 버렸을 뿐이에요. 이제 확실히 알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네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문 닫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천둥처럼 우리 사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차를 몰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앞에서 바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제 마음도 차갑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댁 아파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역시 밤새 잠을 설치신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와락 껴안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야, 내 불쌍한 딸, 얼마나 힘들었니? 아버지께서 어머니 뒤에 서 계셨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늘 웃으시던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했죠. 아무 말 없이 깊은 한숨만 내쉬고는 거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울지 마. 집에 들어와 앉아.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어제 상황을 자세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차분하게 과장 없이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부모님 가슴에는 비수처럼 밝혔을 겁니다. 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김금자 그 여자. 어떻게 감히 8억 8천만 원이 88만 원인 줄 아나. 이건 대놓고 강도짓이야. 그리고 박준서 그 자식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내가 처음부터 걔는 책임감 없어 보인다고 했지.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손에 든 찻잔을 꽉 쥐고 계셨죠. 제 말이 끝나자 아버지는 찻잔을 테이블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찬물이 밖으로 튀었죠. 아버지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사람을 뭘로 보고 그 박씨 집안, 우리 고씨 집안을 아주 호구로 바꾸먼. 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하야, 걱정 마라. 아빠가 있다. 네가 당한 억울함 그냥 넘기지 않을 거다. 그들이 어떻게 그 돈을 삼켰든 그대로 다시 뱉어내게 만들 테니. 저는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시큰하면서도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저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며 평소에는 온화하시지만 절대 남에게 얕보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돈은 당연히 되찾아야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안은 뿌리부터 썩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번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하야, 어떻게 하려고? 괜히 그 사람들이랑 정면으로 부딪히다가 너만 다쳐.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안심시키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무모하게 덤비지 않아요. 그들이 돈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제가 돈이 주는 좋은 점을 제대로 맛보게 해줄게요. 저는 아버지를 향해 진지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빠, 예전에 아빠 오랜 친구분 아들이 개인 조사나 리스크 컨설팅 같은 일을 한다고 하셨죠? 아주 실력 좋다고요. 아버지는 잠시 놀라시더니 이내 제 의도를 알아차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칭찬과 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맞다. 윤 사장 아들, 윤석진. 해외 최고의 보안 회사에서 몇 년 일하다가 돌아와서 개인 사무실을 차렸지. 까다로운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사람은 확실하고 능력도 아주 뛰어나. 아, 아빠, 그분 좀 연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최대한 빨리 만나 뵙고 싶어요. 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와 수연이 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바로 윤 사장한테 전화하마. 은하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가 지원할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집에 말하고. 우리 고씨 집안 딸 그렇게 만만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연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하야, 너 괜찮아? 어디야? 생각할수록 열받아서 한시도 못 기다리겠어. 내가 뭘 하면 돼? 사람 시켜서 그 늙은 여편네 자루에 담아 한바탕 두들겨 패줄까? 아니면 내가 그 아파트 단지 가서 현수막이라도 걸어? 저는 베란다로 나가 목소리는 낮췄지만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흥분하지 마. 한 대 때려주거나 현수막 거는 걸로는 너무 싸게 먹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수연이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오, 그래.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저는 창밖으로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아파트 단지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네가 먼저 기회를 만들어서 박준호 그 자식의 예비 신부 임날이라는 애랑 우연히 마주쳐줘. 듣자 하니게 허영심이 장난 아니라던데. 상류층 생활을 엄청 동경하고. 맞지? 머리 좋은 수연이는 즉시 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신나게 손가락을 튕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취향 저격해서 아주 콧대를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만들어주겠다 이거지? 그거 내가 전문이지. 걱정 마. 나한테 맡겨. 얼마 안 가서 그 임날이라는 애가 박씨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게 해줄 테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차가운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나온 저는 준서와의 신혼집이라는 곳으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저를 숨막히게 할 뿐이었죠. 저는 시내의 보안이 철저한 호텔에
장기 투숙방을 잡았습니다. 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죠. 그 30만 원 현금은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오늘 당한 모든 일을 잊지 않기 위해 그 돈을 보며 항상 되새길 겁니다. 자리를 잡은 후 저는 아버지가 소개해준 윤석진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후에 호텔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에게 연락을 취해두셔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오후 2시 윤석진 씨가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키가 크고 간단한 검은색 재킷에 캐주얼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고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는데 탐정이라기보다는 IT 전문가처럼 보였죠.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윤석진 씨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말투는 전문적이고 차분했죠. 고은아 씨 아버님께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김금자 씨와 시동생 박준호 씨에 대해 어떤 정보를 조사해 드릴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최대한 명확하게 제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윤석진 씨 2가지를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김금자 씨가 제 돈 8억 8천만 원을 가져간 후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적인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모든 이체와 소비 내역, 상세할수록 좋습니다. 둘째, 박준호와 그의 약혼녀 임나리의 모든 상황을 조사해 주세요. 특히 임나리의 배경, 성격, 인간관계, 그리고 그들이 현재 보고 있는 차와 아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윤석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자금 흐름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좌 정보만 있으면 몇 가지 경로를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 인물 조사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덧붙였습니다. 임나리의 물질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녀와 박준호 사이에 이용할 만한 갈등 요소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박준서의 최근 통화 기록과 행적도 주시해 주세요. 특히 김금자, 박준호와의 연락 내용을요. 이 말을 할 때 제 마음은 따끔거렸습니다. 제 남편을 조사하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하지만 피로연과 어젯밤 그의 행동을 생각하면 그 작은 아픔은 곧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에 대한 자비는 곧 자신에 대한 잔인함이니까요. 윤석진 씨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차분하게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초기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으로 정보를 얻어야 할 경우 사전에 소통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금자 같은 사람을 상대하려면 전공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석진 씨와 이야기를 마치자 마음이 조금은 든든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근대순, 동석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담겨 있었죠. 수연이는 빠른 속도로 말했습니다. 은하야, 다 알아냈어. 박준호, 그 자식의 보물단지, 임나리, 작은 무역회사에서 안내 데스크 일한대. 눈은 하늘같이 높아서 맨날 재벌가의 시집갈 꿈이나 꾸고 있더라. 내 친구 동생이 걔랑 같은 헬스클럽 다니는데 듣자 하니 요즘 헬스장에서 자기가 곧 약혼하는데 예비시댁이 돈이 많아서 포르쉐도 사주고 청담동에 있는 그 로얄 팰리스 아파트도 사준다고 자랑하고 다닌대. 로얄 팰리스. 그 아파트는
최고급 주거단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 채에 최소 50억은 훌쩍 넘을 텐데요. 김금자, 정말 대담하군요. 제 돈 8억 8천만 원으로 50억이 넘는 아파트를 넘보다니. 정말 대단한 계산입니다. 수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 동생 시켜서 일부러 친한 척하면서 팔자 좋다고 칭찬 좀 해줬더니 입나리게 꼬리가 하늘까지 올라갔대. 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자기를 엄청 예뻐해서 뭐든 다 해준다고 했다더라. 은하야, 내가 걔랑 어떻게 우연히 마주치는 게 자연스러울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좋은 수가 떠올랐습니다. 수연아, 내 명의로 된 고급 편집숍 있잖아. 며칠 뒤에 작은 규모로 신상품 비공개 품평회를 열어.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 몇 명 초대해서 분위기 띄우고, 그리고 내 친구 동생 시켜서 우연히 그 소식을 임나리한테 흘리게 해. 초대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한번 알아봐 줄 수는 있다고. 임나리 성격상 어떻게든 그 자리에 끼려고 발버둥 칠 거야. 수연이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 내 구역 안에서는 내가 걔를 어떻게 요리하든 내 마음이지. 걱정 마. 내가 아주 최고급 서비스를 경험하게 해줄게. 들어갈 땐 그냥 허영심뿐이었겠지만 나올 땐 황소 한 마리라도 삼킬 만큼 위가 커져 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수연이와 통화를 마치고 저는 호텔의 넓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차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김금자, 박준호, 마음껏 꿈꾸세요. 꿈이 아름다울수록 깨어났을 때의 추락은 더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며칠 후 윤석진 씨가 암호화된 첫 번째 조사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그의 일 처리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죠. 보고서에 따르면 제 혼수자금 8억 8천만 원은 피로연 다음 날 김금자에 의해 2번에 걸쳐 인출되었습니다. 3억은 박준호의 계좌로, 나머지 5억 8천만 원은 김금자가 새로 개설한 자신의 계좌로 이체되었더군요. 그리고 박준호 계좌의 3억은 입금된 지 1시간도 채 안 되어 한 포르쉐 매장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차 계약금을 지불한 것이 분명했죠. 보고서에는 박준호와 임나리가 매장에서 차를 구경하는 사진 몇 장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임나리는 박준호의 팔짱을 낀 채 활짝 웃으며 빨간색 스포츠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준서도 그 옆에서 아첨에 가까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사진 속 의기양양한 얼굴들을 보자 제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윤석진 씨는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로얄 팰리스 아파트 계약금 협의 진행 중. 김금자 씨가 곧 본인 계좌에 5억 8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박준서 씨가 최근 심야에 여러 차례 단독 외출하는 등 행적이 다소 이례적이라 추가 추적 중임. 박준서가 심야의 외출을 뭘 하러? 잠시 의문이 들었지만 곧 더 강한 감정에 휩쓸렸습니다. 지금 그의 시시콜콜한 일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수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때가 된 것 같아. 임나리가 내 그 품평의 초대장을 운 좋게 받을 수 있게 해줘. 수연이는 전화기 저편에서 의욕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접수 완료. 이제 곧 재미있는 쇼가 시작될 거야. 제가 윤석진 씨를 만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수연이가 연속해서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이 가득했죠. 은하야, 너 못 봤지? 오늘 오후에 임나리가 우리 가게 왔었어. 문들어 설 때부터 눈이 사방으로 굴러가는데 벽에 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라도 떼어갈 기세더라니까.
내가 네가 말한 대로 직접 우연히 마주쳐서 분위기 있고 피부도 하얘서 우리 가게 옷이 정말 잘 어울릴 거라고 칭찬 몇 마디 해줬더니 완전 정신 못 차리더라. 자기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도 된 줄 알더라고. 대박인 건 내가 일부러 직원시켜서 이번 시즌 신상 가격표에 580만 원 붙은 원피스를 걔 앞에서 흔들게 했거든. 눈이 휘둥그레져서 만져보지도 못하고 나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로 말했지. 나리 씨, 이 드레스 너무 잘 어울리네요. 언니가 주는 첫 만남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뭔 줄 알아?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나한테 절이라도 할 뻔했다니까. 그리고 내가 슬쩍 다음 주에 개인 요트 파티에 가는데 다 아는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했더니 그 부러워하는 눈빛 감추지를 못하더라. 내가 보니까 불이 거의 다 붙었길래 준호 씨랑 사이만 좋으면 앞으로 그런 자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넌지시 말해줬지. 그랬더니 바로 준호 팔짱 끼고 약혼식은 무조건 화려하게 해야 한다고 애교 부리더라. 음성 메시지를 들으며 무력의 눈이 먼 임나리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수현이는 정말 정확하고 강하게 불을 지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현이는 계속해서 전황을 보고해 왔습니다. 임날이 오늘 또 왔어. 800만 원짜리 가방에 꽂혀서 준호한테 사달라고 조르더라. 박준호 그 자식 어쩔 수 없었는지 진짜 카드를 긁었어. 확인해보니 걔 엄마가 준 3억에서 나간 돈이더라. 웃겨 죽겠어. 임날이 이제 진짜 자기가 사모님이라도 된 줄 알아. 가게에서 다른 손님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취향이 촌스럽다고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진정한 명품은 조용하고 품격 있는 법이라고 친절하게 조언해줬지. 수연이의 이 띄워 죽이기 전략은 완벽했습니다. 그녀가 임나리에게 상류 사회에 이미 발을 들인 듯한 환상을 심어줄수록 임나리의 허영심과 욕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비는 결국 제 혼수 자금 장부위에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석진 씨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김금자 계좌에서 5억 5천만 원 인출. 수취인 로얄 팰리스 아파트 개발사 비고 아파트 계약금 박준호 명의로 포르쉐 스포츠카 일대 추가 등록 실구매가 약 1억 2천만 원 자녀 자금 3천만 원 미만. 메시지를 보는데 심장이 미세하게 조여왔습니다. 8억 8천만 원. 불과 며칠 만에 물처럼 흘러나가 차를 사고 아파트 계약금을 내고 임나리의 사치품을 사느라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김금자, 정말 배수의 진을 쳤군요. 자신에게 돌아갈 길은 조금도 남겨두지 않은 채 저는 윤석진 씨에게 답장했습니다. 자금 흐름과 박 씨 가족 모두의 동향을 계속 감시해 주세요. 특히 박준서 씨를요. 핸드폰을 내려놓자마자 박준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이후로 그가 먼저 연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애써 밝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은하야, 장모님 댁에서 잘 지내. 화는 좀 풀렸어?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바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서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은하야, 그게 준호랑 나리 약혼식이 다음 주말로 잡혔어. 어머니 말씀이 그래도 한 가족인데 너도 와야 하지 않겠냐고. 친척들 다 모이는데 네가 없으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 저는 거의 비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이제 와서 모양새가 안 좋다고요? 제 결혼식 피로연에서 대놓고 혼수자금을 강탈할 때는 모양새가 안 좋을 거란 생각은 안 했나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조용히 쉬고 싶네요. 약혼식은 못 갈 것 같아요. 저 대신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준서가 다급해졌습니다. 은하야, 이러지 마. 어머니가 그 돈은 집에서 빌린 셈치고 준혼에 안정되면 꼭 갚겠다고 하셨어. 꼭 이렇게 다들 얼굴 붉히게 만들어야겠어? 넌 좀 어른스럽게 이 집안을 생각해주면 안 돼? 또 어른스럽게 또 집안을 생각해서. 이 익숙한 논리를 들으며 제 마음은 완전히 무감각해졌습니다. 박준서 씨,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안 가요. 당신들 집안 경사는 당신들끼리 축하하세요. 별일 없으면 끊을게요. 그가 더 말하기 전에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한마디라도 더 섞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김금자가 준서를 시켜 전화한 것은 진심으로 제가 약혼식에 오길 바라서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제 태도를 떠보고 제가 정말 이 상황을 받아들였는지, 약혼식에서 소란을 피우지는 않을지 확인하려던 것이겠죠. 동시에 가족이라는 도덕적 잣대로 저를 계속 옭아매려는 속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계산을 잘못했네요. 저 고은아는 결코 남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는 창가로 다가가 막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김금자, 박준호. 당신들의 약혼식은 분명 아주 성대하겠죠. 제 돈으로 쌓아 올린 그 화려함. 과연 얼마나 즐길 수 있을까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수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박준호가 약혼한대. 수연이는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약혼식 선물은 내가 확실하게 준비해 둘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로. 박준호와 임나리의 약혼식은 과연 김금자의 바람대로 아주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수연이가 보낸 정보원과 그녀가 직접 핸드폰으로 몰래 찍어보낸 몇 개의 영상만으로도 그날 연회의 전모를 파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연회는 한 고급 호텔에서 열렸고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수연이가 보낸 영상 속 임나리는 모브랜드의 최신 옷득 꾸띠르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제 혼수 자금에서 나간 피 같은 돈이었죠. 목에는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박준호의 팔짱을 낀 채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박준호 역시 좋은 일이 생겨서인지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반짝거렸고 온몸에는 명품 정장을 걸쳤죠. 애써 상류층 흉내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김금자는 연회장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짙은 붉은색 한복을 입고 가슴에는 붉은 꽃을 단 채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큰 소리로 떠들었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작은 아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예쁘고 현명한 며느리를 얻었는지 자랑했습니다. 또 나리가 얼마나 착한지 바라는 것도 소박해서 그저 작은 차 한 대와 편안한 집 한 채만 원했다고 말했죠. 수연이는 영상 속에서 낮은 목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에라이, 소박은 무슨. 그 포르쉐 스포츠카가 1억 2천만 원이고 로얄 팰리스 아파트 계약금이 5억 5천만 원인데 이게 소박한 욕을 하고? 저 할망구 낯작은 철판으로 만들었나? 영상 속에서 김금자는 친구 몇 명을 데리고 호텔 입구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세워진 새빨간 포르쉐 앞으로 갔습니다. 침을 튀겨가며 자랑했죠. 이것 봐,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사준 차야. 젊은 애들은 좋은 차를 타야 안전하지. 우리야 좀 고생해도 괜찮아. 애들이 기쁘면 그걸로 된 거야. 친구들은 감출 수 없는 부러움이 담긴 눈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김금자의 허영심은 극도로 만족스러웠는지 얼굴의 주름이 활짝 펴졌습니다. 그리고 제 착한 남편 박준서도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고 얼굴에는 다소 경직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에서 수연이는 그가 혼자 창가에 서서 밖의 차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피로와 한 가닥의 막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 그도 깨달았을 겁니다. 이미 빠진 독에 물을 붓기 시작하면 다시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라 어머니의 지휘봉에 맞춰 억지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박 씨 집안은 마치 태엽을 감은 기계처럼 더욱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진 씨가 정기적으로 보내오는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계약금을 지불한 후 김금자 계좌에 남아있던 재혼수 자금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인테리어, 가구와 가전제품 구매에도 큰돈이 들어갔죠. 임나리는 수연이의 편집숍에서 또 몇 번이나 쇼핑을 했고 매번 적지 않은 금액을 썼습니다. 그곳을 자기 개인 옷장처럼 여기는 게 분명했죠. 더 황당한 것은 임나리가 이제 차와 집, 가방을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수연이가 무심코 흘린 상류층 생활의 디테일들을 듣고 박준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급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패키지에 꽂혔는데 그 비용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약혼 반지가 너무 작다며 남들은 다이아몬드 알이 크다고 부러워했죠. 결혼식은 반드시 해외의 어느 섬에서 해야 하고 웨딩드레스는 유명 디자이너에게 맞춤 제작해야 한다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이 모든 요구는 결국 김금자가 박준서에게 가하는 압박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석진 씨가 감청한 김금자와 박준서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 김금자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찢어질 듯했습니다. 준서야, 내 동생,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이야. 나리가 지금 우리 박씨 집안의 귀한 손주를 임신하고 있는데 조금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돼. 네가 형인데 좀 더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겠어. 고은아 걔한테 다시 말해봐. 걔네 집 돈 많잖아. 친정에 가서 좀 더 달라고 해. 그냥 빌리는 셈치고. 박준서의 목소리는 체념과 피로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8억 8천만 원이나 이미 가져오셨잖아요. 은하한테 뭘 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장모님 돈이지 우리 돈이 아니에요. 전 그 말 못 꺼내요. 김금자가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한심한 놈. 걔가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박씨 집안 사람이지. 걔 돈이 우리 집 돈인 거야.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내가 말하는데 준호 결혼식은 무조건 성대하게 치러야 해. 돈 없어서 망신당하면 그땐 너한테 책임을 물을 거야. 녹음은 여기서 끊겼습니다. 아마 박준서가 더 이상 듣기 싫어 전화를 끊었을 겁니다. 녹음을 들으며 박준서에 대한 제 마음속 마지막 남은 우스꽝스러운 기대마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가 힘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는 어머니 편에 서서 계속해서 저를 희생시키려 했습니다. 압박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박준서는 최근 소액 대출 회사 광고를 자주 찾아보고 심지어는 몰래 자기 차를 담보로 대출 한도를 조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벼랑 끝에 몰려 돌려막기를 고려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정보를 보며 저는 때가 무르익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씨 집안의 자금줄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제 혼수 자금과 헛된 기대로 겨우 버티고 있을 뿐이었죠. 김금자와 박준호, 임나리는 모두 곧 입주할 고급 아파트와 화려한 결혼식이라는 꿈에 취해 현실 감각을 잃었습니다. 이제 살짝만 밀어주면 될 때였습니다. 저는 윤석진 씨에게 연락해 첫 번째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제 첫 단계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개발사 계좌에 있는 그 아파트 계약금을
당분간 동결시켜 주세요. 자금 흐름이 비정상적이라 자금 세탁 방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대서요. 기간은 좀 길게 최소 한두 달은 끌어주세요. 윤석진 씨는 간결하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수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임나리 쪽에 불을 더 지펴줘. 예를 들어 한정판 보석 정보를 무심코 흘리거나 예약하기 아주 힘든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얘기를 해서 걔가 더 난리치게 만들어. 소라는 클수록 좋아. 수연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바로 그 말을 기다렸어. 내가 그 임나리 때문에 박씨 집안이 아주 난장판이 되게 해줄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밤의 도시는 여전히 휘황찬란했습니다. 시어머니, 시동생. 높이 오를수록, 꿈이 아름다울수록 추락은 더 고통스러운 법이죠. 윤석진 씨의 일 처리 속도는 여전했습니다. 제가 지시를 내린 다음 날 오후, 그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적동 대선 있다. 처리 완료. 개발사는 은행으로부터 위험 경고를 받았으며 계약금 계좌 동결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구경꾼의 흥분이 가득했죠. 은하야, 시작됐어. 임나리가 방금 나한테 울먹이면서 음성 메시지 보냈어. 아파트 쪽에 문제가 생겼대. 계약금이 묶였다고 개발사에서 무슨 자금 흐름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더라. 박준호는 지금 집에서 지 엄마랑 펄펄 뛰고 있대. 저는 박씨 집안이 지금 얼마나 난장판일지 눈에 선했습니다. 김금자는 분명 당황했을 겁니다. 그녀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거의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 아파트가 자금 흐름 비정상이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유로 발목이 잡힐 줄은요. 박준호는요, 그 머리로는 화내고 엄마를 찾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석진 씨가 오디오 파일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김금자가 개발사 영업 담당자에게 전화한 내용이었습니다. 김금자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화가 나 있었고 억지를 부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대리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돈은 깨끗한 돈인데 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곧 결혼해서 그 아파트 인테리어 해야 하는데 이렇게 시간 끌어서 큰일 망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전화기 저편의 영업 담당자는 말투는 정중했지만 사무적이었습니다. 조금도 봐줄 기미가 없었죠.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은행 시스템에서 보낸 위험 경고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쪽에서 이 계약금의 합법적인 출처 증명. 예를 들어 월급 명세서나 재테크 수익 혹은 자녀 증여, 증명서 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그걸 은행에 제출해서 심사가 끝나면 계좌는 자연스럽게 풀릴 겁니다. 출처 증명? 김금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건 우리 집 돈인데 무슨 증명이 더 필요해요? 내가 이 나이에 당신들을 속이기라도 하겠어요? 영업 담당자는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은행 규정이 그렇습니다. 빨리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저희도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에 따라 어머님 측 사유로 거래가 중단될 경우 계약금은 아시죠? 당신. 김금자는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운대시 못하고 당신 합법적인 출처 증명이라 그녀가 어떻게 그걸 내놓겠습니까?
그 돈은 제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혼수 자금이고 그녀는 제 결혼식장에서 강탈해 간 돈인데 무슨 합법적인 흐름이 있겠습니까? 은행의 며느리에게 축의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말할 건가요? 이걸로 김금자의 숨통을 제대로 조였습니다. 아파트 문제가 막히자 마치 생선 가시처럼 박 씨 집안의 목에 걸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지길 원했습니다. 저는 수연이에게 계속해서 임나리에게 바람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수연이는 바로 알아듣고 임나리에게 위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온통 이간질이었습니다. 나리야, 너무 걱정 마. 그런 자금 심사는 그냥 형식적인 거야. 은행 시스템이 이상해서 그럴 거야. 근데 로얄 팰리스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노리는 사람이 많대. 듣자 하니 어떤 사장님이 너희가 계약한 그 집을 보고 어떻게 안 되겠냐고 줄을 대고 있다더라. 너희 빨리 서둘러야 할 텐데.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 아니야? 이 말은 끓는 기름에 물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임나리는 원래 아파트 문제로 초조해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가로챌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불에 기름을 부은 듯이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과장해서 박준호와 김금자에게 전했습니다. 이로써 박 씨 집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김금자는 자금 출처 증명을 어떻게 만들지 골머리를 앓으면서 동시에 매일 울고불고 불평하는 임나리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박준호는 임나리 때문에 짜증이 났지만 어머니에게는 화를 내지 못하고 그 화를 박준서에게 풀었습니다. 윤석진 씨가 제공한 다른 녹음 파일에서 박준호는 박준서에게 소리쳤습니다. 형, 어떻게 좀 해봐. 나리가 매일 우는데 이러다 애까지 잘못되겠어. 그 아파트 날아가면 나 결혼 어떻게 해. 다 형 때문이야. 애초에 형이 그런 여자랑 결혼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골치 아픈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박준서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와 무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탓이라고? 준호야. 돈은 엄마가 가져갔고 차는 네가 샀고 아파트는 너희가 원했잖아. 이제 문제 생기니까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내가 무슨 방법이 있는데. 몰라. 박준호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형은 형이잖아. 형이 책임져야지. 고은아한테 가서 말해. 걔네 집에서 증명서 하나 떼어달라고 하란 말이야. 안 그러면 이대로는 못 살아. 이 개싸움 같은 다툼을 들으며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모두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아느테테푸십. 그런데 윤석진 씨의 다음 보고서는 제 미간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준서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그는 여러 소액 대출 회사에 실제로 문의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일부 고급 유흥업소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듯했죠. 한 번은 윤석진 씨의 사람이 그가 심야의 한 고급 가라오케에서 나오는 것을 찍었는데 그의 곁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꽤 친밀해 보였죠. 박준서, 자포자기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저는 윤석진 씨에게 박준서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추적해달라고 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박준서의 이상 행동이 예상치 못한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박 씨 집안 내부는 아파트 계약금 동결 문제로 이미 갈등이 심화되어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금자는 안절부절 못하고 박준호는 무능하게 화만 내고 임나리는 원망만 늘어놓고 박준서는 행적이 묘연합니다. 하지만 이 불길은 아직 충분히 거세지 않습니다.
더 강한 바람이 불어 그들을 완전히 붕괴 직전으로 몰아가야 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수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연아,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야. 임나리한테 아파트 말고도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줘. 예를 들면 그녀가 사랑하는 그 포르쉐가 사실 그렇게 깨끗한 돈으로 산 게 아니라는 것 같은. 수연이는 전화기 저편에서 흥분해서 답했습니다. 알았어. 이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르게 해줄게. 저는 그들의 자금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짓된 번영을 유지하는 기반과 마지막 남은 초라한 체면까지도 모두 빼앗아 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임나리 어머니의 전화는 한 발의 폭탄처럼 박씨 집안의 마지막 남은 거짓된 평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김금자는 전화를 내려놓고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으로는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박준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니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요? 날이 엄마가 문제 해결 못하면 회사 찾아와서 난리 칠 거래요. 파혼하겠다고요. 내 차, 내 아파트는 어떡해요? 시끄러워. 김금자가 그를 뿌리치며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생각 중이잖아. 하지만 그녀에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금 출처 증명은 죽어도 내놓을 수 없고. 회사에 찾아온다고? 김금자는 동사무소에서 작은 팀장 자리를 맡고 있었는데 그 얄팍한 체면과 권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돈이 회사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 그녀의 체면은 땅에 떨어지고 직장 생활도 끝장날 겁니다. 조용히 있던 박준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무섭게 굳어 있었죠. 이제 와서야 급하세요? 애초에 돈 가져가실 때 이런 결과는 생각 안 하셨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김금자는 큰아들의 반박에 모든 화를 그에게 쏟아냈습니다. 박준서, 너 지금 무슨 태도야? 네가 제대로 못해서, 네 마누라 하나 관리 못해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네가 능력이 있어서 큰 돈을 벌어왔으면 우리가 개혼수 자금의 손이라도 댔겠어? 또 이 소리. 박준서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눈앞에 막무가내인 어머니와 철없는 동생을 보며 거대한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물러서지 않고 눈이 충혈된 채로 소리쳤습니다. 제가 제대로 못했다고요? 제가 큰 돈 못 번다고요? 그럼 제 돈, 제 아내 돈 쓰지 마셨어야죠. 이제 와서 문제 생기니까 저한테 책임 떠넘기시는 거예요? 전 못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쾅하는 소리에 집 전체가 울렸습니다. 박준호는 형의 모습에 놀라 잠시 멍하니 있다가 다시 김금자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저 버리시면 안 돼요. 날이랑 헤어지고 애까지 잘못되면 저 못 살아요. 김금자는 작은 아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우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그저 허벅지를 치며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박씨 집안의 혼란은 윤석진 씨의 보고를 통해 제게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압박은 충분히 가해졌고 임날이라는 칼은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그들의 내부 갈등을 완전히 공개적으로 극단으로 치닫게 할 때였습니다. 저는 수연이에게 임나리에 대한 부추김을 잠시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윤석진 씨에게 박준서가 최근 고급 유흥업소에 자주 드나들고 정체 모를 여성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을 김금자에게
넌지시 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진 씨의 일 처리는 아주 치밀했습니다. 그는 김금자에게 직접 말하는 대신 그녀가 자주 가는 광장춤 동호회에 사람을 보내 두 할머니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어머, 들었어요? 그 박씨 집안 큰아들 준서 말이야. 요즘 돈벼락이라도 맞았나 봐. 밤마다 그런 비싼 데를 드나든다네. 아우, 정말. 아니, 걔네 집 지금 작은 아들 결혼 자금 때문에 난리 아니었어? 글쎄 말이야. 내가 한 번은 봤는데 아주 예쁘장한 젊은 아가씨가 걔 차에 타더라니까. 남자들이란. 소문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 며칠 만에 김금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와 입날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김금자는 이 말을 듣자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내 박준서가 최근 잦은 외박과 변덕스러운 기분을 보였던 것을 떠올리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큰아들이 정말 밖에서 여자를 만나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 건가? 집안이 이 모양인데 밖에서 놀아날 정신이 있다고? 의심은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김금자는 참지 못하고 박준서가 또다시 심야에 귀가했을 때 현관에서 그를 막아섰습니다. 박준서, 솔직하게 말해. 너 요즘 밤마다 뭐하고 다니는 거야? 밖에서 딴짓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지쳐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박준서는 어머니의 느닷없는 호통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는 또 왜 그러세요? 저 일해서 돈 벌고 있어요. 안 그러면 어머니가 버려놓은 이미 빠진 독을 뭘로 메워요? 일? 무슨 일을 그런 데 가서 해? 너 웬 이상한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봤다는 사람도 있어. 김금자가 물고 늘어졌습니다. 누가 봤는데요? 그 사람 데려와 보세요. 박준서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찔렸습니다. 그는 실제로 돈을 구하려고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고 비록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행적이 명확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자는 현관에서 큰 소리로 다퉜고 그 소리는 온 동네에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박준호가 싸움을 말리려 나왔지만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김금자는 박준서를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 욕했고 박준서는 김금자를 편애하는 사람, 자신을 돈 버는 기계로 여긴다고 소리쳤습니다. 박준호는 박준서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어머니 속만 썩인다고 탓했습니다. 박씨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뢰는 사라지고 모두가 원망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윤석진 씨가 보내온 보고서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들을 보며 마치 박씨 집안의 날카로운 다툼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부 분열이야말로 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화약고는 이미 준비되었고 심지에 불도 붙었습니다. 안지 10대 때 분열이야말로 이제 적절한 때를 기다려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이 화약고를 터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달력을 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김금자의 생일이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그녀는 분명 모든 친척과 친구를 초대해 성대한 잔치를 벌이며 자랑했을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좋은 시어머니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생일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박준서가 집을 나간 지 이틀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금자는 처음에는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며 버텼지만 입날이 집안에 독촉이 심해지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집을 부수겠다는 협박까지 하자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그녀는 박준서에게 전화했지만 처음에는 꺼져 있다가 나중에는 아예 없는 번호로 나왔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큰아들이 정말로
정이 떨어져 이 난장판을 버리고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윤석진 씨에게서 계약금 심사가 더 복잡한 문제에 부딪혀 시간이 더 걸리거나 심지어는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김금자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처럼 집안을 빙빙 돌았고 박준호는 한숨과 불평 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금자는 다시 저를 찾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호텔에 머문 지 닷새째 되던 날 오후 김금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묵는 호텔을 알아내 제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저는 문구멍으로 밖에 김금자를 쳐다봤습니다. 약혼식 때의 의기양양함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퉁퉁 부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먼저 윤석진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기록을 준비하라고 한 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김금자는 안으로 밀고 들어와 부통 소리를 내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행동에 잠시 당황했지만 저는 곧 냉정을 되찾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김금자는 제 다리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야, 내 착한 며느리야.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를 용서해다오. 그때는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보다. 그녀는 하늘이 무너진 듯 울부짖었습니다. 지금 집에 큰일이 났어. 준호 아파트 계약금이 은행에 묶였고 나린의 집에서는 파혼하고 소란을 피우겠다고 난리야. 내 시동생, 걔 결혼 못하고 애까지 잘못되면 살아남지 못할 거야. 준서 그놈은 어디 갔는지 연락도 안 되고. 은하야, 지금 이 집을 구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저는 무표정하게 다리를 빼려 했지만 그녀가 꽉 잡고 있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하죠? 김금자는 제 말에 마치 구명더처라도 잡은 듯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은하야, 내 부모님 돈 많으시잖아.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우리한테 돈 좀 더 빌려달라고 해줘. 많이도 필요 없어. 딱 5억만 더. 일단 아파트 계약금 모자란 거 메우고 나린의 집안을 진정시켜야 해. 이 일만 해결되면 엄마가 평생 소처럼 일해서라도 내 은혜 갚을게. 또 돈 얘기. 그것도 5억이나. 저는 그녀의 뻔뻔함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잊으셨나 봐요. 제 혼수 자금 8억 8천만 원은 이미 어머님이 축의금으로 가져가셨는데요. 이제 와서 또 5억을 친정에서 가져오라고요? 대체 무슨 근거로요? 김금자는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험악한 기색이 스쳤지만 금세 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하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린 한 가족이잖아.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지. 준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 아이, 우리 박씨 집안 핏줄이야. 네가 정말 그 아이가 아빠 없이 태어나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또 아이 타령. 저는 힘껏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나 거리를 뒀습니다. 아이가 아빠가 있든 없든 그건 박준호와 임나리의 문제지 저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힘들게 버신 돈이에요. 당신들 집안 문제 제가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질 의무도 없어요. 제 단호한 태도에 김금자는 벌떡 일어서며 애원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고은아, 너 정말 못돼 먹었구나. 너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 왔으니 살아서는 우리 집 사람이고
죽어서는 우리 집 귀신이야. 내 돈이 바로 우리 집 돈이라고. 지금 와서 모른 척 하겠다. 너 정말 악독한 년이구나. 너 그러다 천벌 받을 거야.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군요. 저는 그녀의 발악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문으로 다가가 문을 활짝 열고 그녀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 쉬어야겠어요. 나가주세요. 계속 이러시면 보안 요원 부를 겁니다. 김금자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더 욕을 하려 했지만 복도 끝에서 직원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저를 매섭게 쏘아보며 두고 봐 라는 말을 남기고 꽁무니를 빼며 사라졌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문에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금자의 바닥은 제 상상보다도 더 깊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정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윤석진 씨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디오 파일과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오디오는 김금자가 제 방을 나간 후 호텔 아래에서 박준호에게 전화한 내용이었습니다. 김금자의 목소리는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그년이 돈을 안 준대. 우리 집 망하는 꼴을 보려고 작정했어. 내 형은 연락도 안 되고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박준호도 전화기 저편에서 거의 정신이 나간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날이랑 헤어지면 전 못 살아요. 모자는 한참을 통곡하다가 김금자가 갑자기 악에 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대로 끝낼 순 없어. 고은아 그년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걔가 믿는 건 자기 친정 돈 많은 것뿐이잖아. 준호야, 내 말 잘 들어. 우리가 방법을 좀 써서 걔가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해. 윤석진 씨의 설명에 따르면 김금자는 박준호와 함께 박준서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집에 큰 병이 생겼다는 등의 거짓말을 꾸며 제 동정심이나 여론을 이용해 저를 압박할 계획을 세우는 듯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며 제 눈빛은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반성 대신 더 비열한 수법으로 저를 속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절벽으로 가고 싶다면 제가 직접 밀어드리죠. 저는 핸드폰을 들어 수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죠. 수연아, 이제 생일 선물을 준비해도 좋아. 그리고 박준호, 그 자식 좀 잘 지켜봐줘. 무슨 꿍꿍이인지 알아내야겠어. 수연이가 바로 답했습니다. 알았어. 바로 그 말을 기다렸어. 내가 그 생일 아주 놀라움의 연속으로 만들어줄게. 동시에 윤석진 씨에게서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박준서에 관한 것이었죠. 조사 결과 박준서는 최근 며칠 동안 한 사채업자와 몰래 접촉하며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담보물은 저와 그의 명의로 된 신혼집인 듯 했습니다. 박준서, 당신 결국 여기까지 왔군요. 그 탐욕스러운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우리의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팔아넘기려고 하다니. 김금자의 생일잔치는 과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장소는 시내의 꽤 고급스러운 식당이었고 가장 큰 홀을 통째로 빌렸더군요. 담소는 시내의 꽤 고급스러운 식당이었. 듣자 하니 장소와 음식값만으로 500만 원은 좋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을지는 불보듯 뻔했죠. 저는 간단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홀에 들어서자 시끄러운 사람 소리와 음식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10여 개의 큰 원형 테이블은 거의 만석이었고 대부분은 박씨 집안의 친척들과 이웃 그리고 김금자의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칭찬하는 어딘가 거짓된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김금자는 오늘 단연 주인공이었습니다. 새 자줏빛 비단 한복을 입고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으며 목에는 금목걸이, 손목에는 비취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금자야, 너 정말 복도 많다. 아들 둘이 다 저렇게 잘났으니. 그래, 준호는 곧 장가도 가고 겹경사네. 준서도 착실하고 이 식당도 멋지고. 너는 이제 편히 살 일만 남았네. 김금자는 입이 귀에 걸려 일부러 겸손한 척 말했습니다. 아유, 다 애들이 잘나서 그렇지. 나는 그냥 덕 좀 보는 거지. 박준서와 박준호도 정장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박준서는 저를 보고 복잡한 눈빛으로 잠시 망설였지만 친척에게 붙잡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박준호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임나리 주위를 맴돌고 있었죠. 임나리 역시 보석으로 치장한 채 예비 며느리의 대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과자를 먹으며 이 소란스러운 연극을 구경꾼처럼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수연이가 이미 손님들 사이에 사람을 심어두어 선물이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고 윤석진 씨의 사람도 만약을 대비해 근처에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누군가 김금자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김금자는 못 이기는 척 박준호의 부축을 받으며 활짝 웃는 얼굴로 홀 앞에 작은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스피커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척 여러분, 친구 여러분, 오늘 제 생일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김금자, 평생 큰 능력은 없었지만 착한 아들 둘을 낳은 것 하나는 잘했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김금자는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준호, 곧 약혼도 하고 며느리감도 예쁘고 착하고 저희야 뭐 자식들한테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죠. 차는 포르쉐로 사줬고 아파트는 청담동 로얄 팰리스로 계약했습니다. 자식들만 잘 살면 저희는 전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또다시 부러움 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금자는 홀을 훑어보다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거짓된 자애로움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은하, 내 착한 며느리 덕도 크죠. 우리 박씨 집안을 위해 주는 마음은 정말 말로 다 못해요.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드디어 본론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역시나 김금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은하 친정이 부유해서 혼수도 두둑하게 해왔어요. 결혼식 때도 말했지만 그 8억 8천만 원 혼수자금 준호네 급한 불 끄라고 먼저 쓰라고 했더니 은하가 두말 없이 그러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사리분별, 밝고 대국적인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을 듣자 사정을 모르는 몇몇 친척들은 저를 칭찬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김금자는 더욱 신이 나서 거의 저를 가리키며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들였습니다. 모두 복덩이들이에요. 앞으로 우리 대가족 화목하게 더 잘 살 겁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호라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금자는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찬사를 즐기며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저는 손에 든 과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나 무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제 행동에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며 대화 소리와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무대 위에 김금자를 포함해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과 의문이 서려 있었죠. 박준서가 무언가 눈치채고 저를 막으려 했지만 옆 테이블 사람에게 발이 걸려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는 무대 바로 앞에 서서 김금자를 올려다보며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손가방에서 손바닥만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죠. 김금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마이크에 대고 불쾌하게 말했습니다. 은하야, 뭐 하는 거니? 엄마 말하는 거 안 보여?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핸드폰 화면을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순간 스피커에서 아주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김금자가 제 결혼식 피로연에서 했던 그 명연설이었죠. 내 시동생 곧 약혼하는데 차도 사야 하고 아파트도 사야 해. 네가 축의금 셈 치고 내놔라. 걱정 마라. 엄마가 내 몸에 돈 한 푼 없게 하진 않을 테니 이 30만 원 이달 생활비로 가져가렴. 김금자의 그 당연하다는 듯한 선심 쓰는 듯한 목소리가 고품질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홀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홀 전체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무대 위에 김금자와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김금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마이크를 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저는 그녀에게 반응할 틈을 주지 않고 핸드폰 화면을 다시 한번 쓸었습니다. 이어서는 윤석진 씨가 편집한 은행이체 기록 음성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울렸죠. 고은아 계좌에서 박준호 계좌로 3억 원 이체. 비고 차량 구매 대금. 고은아 계좌에서 로얄 팰리스 개발사로 5억 5천만 원 이체. 비고 아파트 계약금. 이어서 김금자와 개발사 영업 담당자의 통화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김금자, 그건 우리 집 돈인데 무슨 증명이 더 필요해요? 담당자, 합법적인 출처 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김금자가 제 호텔 방 앞에서 통곡하며 협박하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은하야, 엄마 한 번만 더 도와줘. 5억만 더 가져와. 고은아, 너 정말 못돼 먹었구나. 네 돈이 바로 우리 집 돈이라고. 한 토막 한 토막의 녹음 파일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김금자와 박씨 집안의 모든 위선을 벗겨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뻔뻔함, 그리고 비열한 계산이 모든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호라는 죽은 듯이 조용했고 오직 녹음 소리와 김금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충격, 경멸, 불신, 그리고 고소함. 모든 시선이 잿빛이 된 김금자와 마찬가지로 굳어버린 박준서, 박준호에게로 쏠렸습니다. 임나리가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든 와인잔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사기꾼, 너희 집안 전부 다 사기꾼이야. 김금자는 온몸을 떨며 마이크를 들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컥 하는 소리만 낼 뿐 이내 눈이 뒤집히며 무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엄마, 금자야. 무대 위아래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준호와 몇몇 친척들이 허둥지둥 김금자를 부축했고 박준서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붉어진 눈으로 달려왔습니다. 고은아, 너 미쳤어. 그는 소리치며 제 핸드폰과 스피커를 뺏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재빨리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 윤석진 씨가 보낸 사람이 태연하게 저와 박준서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이 혼란스러운 광경을 쓰러진 시어머니와
분노한 남편과 겁에 질린 시동생과 각기 다른 표정의 하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스피커를 끄고 핸드폰을 우아하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살짝 들고 여전히 평온한 미소를 띤 채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생일 선물입니다. 변변치 않지만 받아주세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에서 터져나오는 혼란과 울음소리를 무시하고 차분한 걸음으로 이 역겨운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식당 홀을 나오자 두꺼운 무늬 안에 소란을 차단했지만 김금자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와 임나리의 날카로운 욕설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하며 수연이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지를 치켜 세운 이모티콘 하나, 저는 오케이라고 답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차가운 금속벽에 제 무표정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홀 안의 진짜 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겁니다. 제가 녹음을 재생하던 그 순간 손님들 사이에 섞여 있던 수연이의 사람이 이미 몰래 카메라로 김금자가 쓰러지고 박준서가 분노하고 박준호가 당황하고 임나리가 난동을 부리는 전 과정을 익명의 라이브 스트리밍 링크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와 그녀의 믿을 만한 친구 몇 명은 화면 너머로 제가 감독한 이 성대한 연애를 감상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미리 연락해둔 몇몇 지역 가십 전문 블로거들도 편집된 가장 자극적인 녹음 파일과 현장 사진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제목은 아주 선정적이었죠. 충격 단독, 악덕 시어머니, 며느리 혼수 8억 8천 강탈, 생일잔치에서 며느리의 녹음 폭로로 기절, 마마보이 남편 가족의 흡혈 실태. 이 가족 얼마나 뻔뻔한가 들어보세요. 현장 생중계, 시어머니 기절, 예비 며느리 파혼 선언, 막장 드라마의 현실판. 이 정보화 시대에 이런 극적이고 충격적인 가십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식당을 나와 미리 불러둔 차에 오르는 것과 거의 동시에 제 핸드폰은 각종 알림으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링크 하나를 클릭하자 현장 손님이 몰래 찍은 듯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은 흔들렸지만 음질은 제가 튼 것만큼이나 선명했죠. 영상 속에서 김금자가 쓰러진 후 박준호와 친척들은 허둥지둥했고 박준서는 격분한 맹수처럼 저에게 달려들려다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임나리는 가장 압권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준호를 뿌리치고 소리쳤습니다. 박준호, 너희 집안 전부 다 사기꾼이야. 이혼할 거야. 애도 지울 거야. 그녀는 울면서 사람들을 밀치고 홀을 뛰쳐나갔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은 눈에 띄게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와, 드라마도 이렇게는 못 쓰겠다. 저 시어머니 돈에 미쳤네. 8억 8천을 축의금으로? 낯짝이 철판이네. 며느리 잘했다. 저런 인간들은 저렇게 당해야 돼. 아들도 한심하다. 마누라 당하는데 가만히 있고 온갖 비난과 조롱이 박씨 집안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간혹 그들을 변호하는 친척의 댓글도 순식간에 더 많은 욕설에 묻혔습니다. 박하시승대를 차에 올라 호텔로 돌아오는 길 박준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극한의 분노와 무너짐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은아, 너 정말 독하다. 우리 집안을 아주 망하게 해야 속이 시원해. 우리 엄마 너 때문에 잘못되기라도 하면 너랑 끝까지 갈 거야.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박준서 씨, 이 상황을 만든 건 당신 어머니의 탐욕, 당신 동생의 무능, 그리고 당신의 비겁함과 방관이에요. 저는 진실을 밝혔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쓰러지신 건
자기가 뿌린 씨앗의 결과를 감당하지 못해서지 저와는 상관없어요. 닥쳐. 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야. 이제 사람들 얼굴 어떻게 보라고. 사람들 얼굴?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내 결혼식에서 혼수 자금을 강탈할 때 제 얼굴은 생각했나요? 박준서 씨, 이건 전부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저는 그가 더 소리치기 전에 전화를 끊고 그 번호 역시 차단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오자 SNS는 이미 박씨 집안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김금자, 박준서, 박준호의 이름과 직장, 사는 곳까지 모두 공개되었죠. 윤진석 씨의 보고에 따르면 김금자는 급성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고 박준서와 박준호는 기자들을 피해 겨우 병실로 들어갔으며 임나리는 파혼을 선언하고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박씨 집안은 하룻밤 사이에 온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이게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망신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8억 8천만 원은 이자까지 쳐서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소개해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 변호사님, 저 고은아입니다. 제 혼전재산 불법 침해건에 대해 이제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금자는 병원에서 이틀도 채 버티지 못하고 퇴원을 고집했습니다.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병실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국민 악덕 시어머니를 보려는 사람들의 괴롭힘이 시작된 것이죠. 같은 병실 환자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결국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도 안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이웃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노골적인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퇴원 다음 날 한 통의 등기가 박씨 집안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보낸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금자와 박준호가 제 혼전 재산 8억 8천만 원을 불법적으로 점유했으며 7일 이내에 전액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첨부된 증거 자료는 결혼식 녹취록과 은행 이체 내역이었죠. 김금자는 내용 증명을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녀는 걔가 감히 날 고소해? 내가 걔 시어머니인데 라며 현실을 부정했지만 박준호는 엄마 어떡해요? 우리 그 돈 없잖아요.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저와 박준서의 신혼집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제가 먼저 법원에 신청한 재산 보전 조치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아파트의 모든 거래를 동결시켰습니다. 마지막 탈출구가 막히자 박씨 집안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박준서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채업자에게 손을 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김금자는 이성을 잃고 네가 미쳤구나. 그건 우리 가족을 다 죽이는 짓이야. 라며 절규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이제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며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채업자들이 그들의 지옥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 문신을 한 험악한 남자들이 들이닥쳐 이자를 내놓으라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값나가는 물건은 모조리 빼앗고 김금자를 밀쳐 넘어뜨렸으며 박준호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달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신체 일부를 가져가겠다는 끔찍한 협박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박씨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김금자는 충격으로 병석에 누웠고 박준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박준서의 이혼 소송은 그의 부재 속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제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여 이혼을 허가하고 김금자와 박준호에게 8억 8천만 원 및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박준서의 심각한 과실을 인정하여 공동재산이었던 아파트의 소유권 대부분을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빈털터리로 쫓겨난 셈입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길,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수연이가 차를 대기시켜 놓고 저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은하야, 축하해. 새 인생 시작이야. 가자. 언니가 축하 파티 열어줄게. 내 새 사무실도 다 준비해놨어. 아, 네, 새 사무실. 저는 되찾은 돈의 일부와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수연이와 함께 작은 브랜드 기획사를 차렸습니다. 수연이는 인맥과 자원을, 저는 기획과 경영을 맡았죠. 1년 후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랐습니다. 회사는 순조롭게 성장했고 바쁘지만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바쁘지만 그러한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어느 날 오후 고객을 만나러 가는 길에 우연히 예전 신혼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신호 대기에 차가 멈췄을 때 창밖으로 나치으면서도 낯선 형체가 보였습니다. 박준서였습니다. 그는 길모퉁이에 서서 낡고 해진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덥수룩한 머리와 수염, 깡마른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손에는 수도술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멍하니 차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제 차 쪽을 쳐다봤습니다. 차창 너머로 우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애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시선을 거두고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출발해 주세요. 차는 천천히 움직여 차들의 흐름 속으로 합류했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박준서의 초라한 모습은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번화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증오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 하나를 본 것처럼 무감각했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